개인정보 유출건 때문에 압수수색 오신 거 맞으신가요? 자, 경찰이 오늘 MBC 기자와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지수 기자, 이 MBC 보도국 전반적인 압수수색인가요? 뭐 지금 상황이 좀 어떤 거예요? 이게? 네, 일단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된 상황입니다. 네. 서울 상암동에 있는 MBC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 경찰이 상암동 본사에 나타나자 MBC 노조 측 이를 막으면서 저렇게 1층 현관 앞에서 막아서는 모습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부당한 방송 장악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손팻말을 들고 막아서고 있는데요. 이게 네.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로 지난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내역, 이게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 MBC 현직 기자가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정황을 포착해서 현장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앞서 지난달에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 주민등록 초본과 부동산 매매 내역 이런 것까지 외부로 유출됐다라며 민주당 측 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유출된 자료 이런 내용에 따라서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민주당 의원들 당장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에 나섰는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요. 이미 1년도 더 지난 사안을 이제 엮어서 MBC 뉴스룸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이 땡윤 뉴스 만들기냐? 오늘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지수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이게 그러면은 지난 이제 처음에 작년 이제 5월쯤에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개인정보들이 뭐 유출이 돼서 어디 뭐 악용이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좀 있긴 했어요?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범죄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고요. 네. 사안 관련해서 1년 동안 사실 가지고 있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이루어져서 이와 같은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환기했다라는 정도밖에 전달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김수균 교수님, 이 설명 들어보면 어쨌든 지난달에 이제 고발이 됐긴 했지만 이 사안 자체는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이번 압수수색을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고발이 4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정작 그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이 A씨로부터 개인정보가 들어간 주민등록 초본이나 이런 걸 받은 건 3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달 전인 거죠. 네. 그러고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4월에 고발을 했으니까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라서 1년 전 사건이지만 고발이 지금 일어났으니 당연히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거라 이게 1년 전 사건이냐 아니냐보다는 고발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물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1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쭤보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고발이 4월에 이루어졌으니까 5월에 압수수색이 일어난 건데 저는 고민정 의원이 왜 1년 전에 일어난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고발이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이제 뭐 모양새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게 의견에 대한 탄압, MBC가 어떤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의견에 대한 탄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MBC 기자가 개인정보가 들어간 이 정보들을 유출한 것에 개입되었다라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보기에 그래 압수수색을 할 만하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해 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동훈 장관이 뭐 성역은 아닙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제 MBC도 성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떤 의견에 대한 탄압이라기보다는 MBC에 근무하는 기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됐다는 정황이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 탄압이다,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단정 짓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MBC라는 방송사 전체로 볼 게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기자와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번 압수수색 관련해서요.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MBC에 대해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야당 중심으로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제가 당시에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이 뭐라고 이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채널 A 수사에서 했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복귀한 전 대변인 지금 한동훈 장관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번에 뭐 처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직 기자 그다음에 MBC 이제 보도국과 관련한 압수수색 민주당에서는 이거 언론 탄압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이 일에 관여한 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런 말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이 제가 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유출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네. 이것이 나오는 것이 이제 유출되어 다녔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경로를 찾는 과정에서 이 기자가 특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MBC 그 경제팀에 대한 압색까지도 함께 한다. 그리고 자퇴까지도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은 이 기자와 관련된 다른 부분까지도 이 사건을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 이 기자와 관련된 다른 이 기자와 부분이라 하면 관련된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날리면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기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개인 정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면 사실상 이거는 뭐 그다지 큰 범죄는 아니거든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지만 네. 그래서 이것이 1년 전에도 한번 사회 문제가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시점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에 MBC 본사까지도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자를 빌미로 한 MBC에 대한 탄압의 시작 아니냐라고 인식하기에 딱 좋은 이런 계기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어떤 그 힘 있는 정치인, 힘 있는 장관 이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오해가 좀 덜할 수 있는데 왜 한동훈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니까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걱정들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아마도 압수수색일 거예요. 압수수색. 그래서 꼭 수사가 압수수색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터인데 왜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을 조성하는 가운데 진행시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보도와 관련된 문제, 이 부분은 뭐 어쨌든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좀 두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 압수수색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가적인 얘기 들어오면 저희가 이 프레스 라이브 시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관심을 끌만한 현안들이 꽤 있는데요. 요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이 간호법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재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있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계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국정 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길을 계속 가실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100만 명의 간절한 국민과 절박한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 있잖아요. 양육관리법. 예. 이거 재표결해서 부결돼서 폐기가 됐어요. 자, 이번 간호법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간호법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고요. 3분의 1 정도를 지금 여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부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제 통과가 되는 출석 거죠. 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 의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그렇죠. 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여당이 전부 다 출석을 해서 표결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제적 3분의 2가 사실상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지금 야당에서는 이 간호법 관련해서 이거 대통령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이거 정치적인 부담을 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이제 법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 법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보다 굉장히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간호법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의사도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다 자기 국민이기 때문에 다 골고루 그들의 의견이 잘 합의된 법을 통과시키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란 이름만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공약이었으니 통과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워낙에 중요한 법이고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이다 보니까 뭐 간호사들은 간호사법 통과 안 되면 파업한다고 하고 이게 뭐 또 통과가 되면은 의사들 뭐 조무사들이 또 파업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더 이야기를 나눠서 쟁점이 무엇인지 이게 바뀌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더 심도 높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내고 대통령은 또 제 의견을 요청하는 식의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불통의 이미지다. 뭐 아니면은 무조건 거부권 행사한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혹시 정치 공학적으로 우리가 이 법들을 너무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된 법안은 거부권을 100번이라도 더 쓰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야당에서 이렇게 법안 처리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넘어오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이걸 보는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결국은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싸움은 대통령과 국회의 싸움. 이제 어찌 보면 큰 야당과 대통령의 싸움으로 이제 이렇게 될 텐데 네. 저는 간호법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동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제가 국회에서 들어눕겠습니다 하는 동영상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건 실제 당시에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그 간호사 직역의 대표로 최연숙 의원이라고 코로나 시절에 그 대구 동산병원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걸로 해서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표 발의를 할 때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것이 이제 정치화되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 이제 정치화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피해는 간호사들과 또 의료계와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합의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동의거든요. 대통령의 동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다 거부하겠다라는 말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 과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정부 여당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라는 것을 스스로 좀 돌아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되고 일방적인 어떤 그 주장 이런 것 때문에 일방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간호법도 그렇고 지난번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모두가 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중재를 위한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중재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불가피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과 다름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 중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 간호법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 한번 보고요. 이와 더불어서요 오늘 국회에서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자, 가결이냐 부결이냐 민주당 생법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정권으로서는 어떤 결과 나와도 밑자 본전이고 아니면 저 재미를 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결시켜도 야당 탓을 할 것이고요. 또 가결시키면은 두 의원이 또 구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탄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의총에서 몇몇 분들은 나와가지고 정말 창피하다, 배반감 느낀다 이런 말씀들도 좀 하셨어요.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이제 표결이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이 돼도 부결이 돼도 여러 가지 말들이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결이 되면 결국 방탄 얘기가 나올 테고요. 가결이 나오면 그것 봐라 부패 정당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에 돈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의원이 10명에서 20명 정도 있잖아요. 지금 물론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지만 봉투가 20개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뭐 검찰에서 뭐 특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표결에 참여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가결되면은 자기한테까지도 민주당에게까지도 이 불길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부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이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의 5명을 이제 벗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가결이 되면은 그것 봐라 부패 정당이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마지막 기회로 이러한 부패들과 우리가 결별하고 새롭게 쇄신해서 다음 해에 있는 총선을 우리가 나가겠다라는 이런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김수영 교수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좀 들여다보면 이 사안 놓고 당내에서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간에 의견차가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일단 친명계에서는 이 검찰의 망신주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강경 대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된다면 도덕성 논란 더 커진다. 역풍 맞을 수 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비명계 의원은요. 돈봉투 사건, 코인 의혹 등 이런 당의 악재가 터진 이후에 특히 수도권에서 위기가 피부로 체감된다.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이렇게 친명계, 비명계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내부 분위기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가결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복귀왕 전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엔 당론 아니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투표하시라 자율투표로 이제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지금 민지수 기자 설명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수경 교수 설명도 그렇고 어쨌든 가장 다른 의원들이 생각해야 될 건 내년 총선인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좀 이게?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의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할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부담된다라는 것이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부담이 같습니다. 된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당론으로 가결 혹은 부결을 결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율투표에 맡기나 민주당의 또 다음 총선에 부담이 되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이 사건은 정치 탄압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좀 논리가 좀 궁색한 측면이 있다라는 인식 또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동의안을 발부를 하고 구속을 시켜야 할 때 체포동의안을 발표하는데 수사에 응하고 있고 의원들이 그리고 과연 이 건이 구속 수사까지 해야 될 건인가라고 볼 때는 또 그렇게 안 보는 시각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성만 의원이 동료 의원들한테 입장문 보내서 이거는 본인하고 야당 망신 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입장문 보냈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을 뭐 변호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 의원들에게 나는 탄압받는 것이니 나를 믿어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이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100% 다 신뢰감을 갖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색은 없지만 정치에 상당히 관심 많은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이번에 민주당이 저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2번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부결시켰잖아요. 이번엔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네, 제 개인적인 추측이라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부결될 것 같습니다. 부결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관여되어 있고 다수의 당협위원장들이 관여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개별 의원에 대한 설득을 굉장히 치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될 텐데 그게 민주당에 너무 큰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만 의원 말고 이 윤관석 의원이 지금 국회 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성만 의원이 이 산자위원장 자리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산자위원장은 교체하는 표결은 없을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윤관석 의원에게 사임을 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만 윤관석 의원이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새 예결위원장, 산업자원위원장, 그다음에 환노위원장은 선출하지 않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상대당에서 아직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할 수 없고, 산자위원장은 해당 위원장에게 사임을 요구해서 본인이 수용을 했습니다. 김성 교수님, 오전까지만 해도 사임 요청 거절했다가 오후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산자위원장 사임을 수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오는 다음 달 12일 있을 이 투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만 내려올 거를 굳이 그렇게 며칠씩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로 미룰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이런 의혹이 제기된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꼭 상임위원장을 꼭 앉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심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일단은 앉혀놓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볼 때마다 국민들의 심기가 더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 여기가 법정이라면 네.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죠.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법정이 아니라 국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자기가 어떤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그 녹취록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원한테 돈 봉투 뺏겼어. 호남은 챙겨줘야 돼. 이런 녹취록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굳이 상임위에서 이런 회의들을 주재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논의들을 하는 것이 별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에도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결국은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승규 변호사, 이제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 보고가 됐어요. 다음 달 12일 날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칼날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던데 검찰을 겨냥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언급을 한 건가요? 네,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가 송영길 나라면 수사를 하되 윤석열 대통령도 태영호 녹취록에서 나온 그 최종 수혜자니까 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글쎄요, 이 얘기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화법인 것 같은데 그거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조건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이고 다른 입장도 있으셨는데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자, 영상으로 보니까 화법이 상당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연 기간 단축도 하지 않고 또 김남국 의원을 조기에 국회에 출석시켜서 국민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리 윤리특위를 보시는 눈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정확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절차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의 출석 문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수위가 높아질걸요. 왜냐하면 디펜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자, 오늘 국회가 윤리특위를 열어서요,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복경 전 대변인, 지금 변재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김남국 의원 특위에 안 나오면 상당히 강한 징계 내릴 수도 있다. 상당히 좀 경고한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좀 나올까요? 좀 어떻게 들리는 얘기는 없으세요?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윤리특위위원들이 조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내에서 그렇죠. 대강의 징계 수준까지도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특위위원들에게 그 조사 내용까지 보고를 하면 네. 그 내용을 특위에서 결론을 낼 건지 말 건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네. 그 자문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 김남국 의원이 출석을 안 하면 아마도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경고를 위원장으로서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시기가 자문위에서 자문 결과를 내려와서 이제 전체 회의 할 때 그때 이제 나오십시오 하겠죠? 아니 자문위에서 처음 조사를 할 때 그때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윤리특위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실질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 중심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숙려기간으로 해서 30일 이내 그리고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대강의 조사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그거를 특위에 보고하면 거의 100% 수정 없이 받는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조사에 김남국 의원이 철저하게 그 응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린 겁니다. 자, 김성 교수님. 어쨌든 이 윤리위의 최고 징계 수위는 제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재위원장의 경고를 김남국 의원이 허투루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도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주변에는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정치적인 도의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게 이제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도 많았고 무책임하게 잠적해버리기도 했고 또 이제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피의자 모드로 스스로 이제 좀 전환해서 방어권 행사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한 뭔가 발언이 있거나 수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이미 이제 본인은 이제 피의자 모드로 이제 전환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제명은 굉장히 강력한 최고의 징계 수위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본회의에 넘어왔을 때 민주당 의원 만약에 이제 제명까지도 이제 제의가 돼서 만약에 본회의에 왔을 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오케이를 할까, 가를 던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의문인데 또 선택의 순간에 또 오게 또 되군요. 선택의 순간인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생각보다 이제 이런 큰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는 보통 지지율이 폭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내려가죠, 근데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옹호론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나쁜 사람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거짓말할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코인한 사람들이 다 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동료 의원들의 옹호론이 좀 올라오는 걸 봐서는 아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제명권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제 손으로 이것을 가를 던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지금 김수경 교수가 옹호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이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언급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복귀한 전 대변인. 지금 김승 교수가 옹호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위철한 원장 이 발언을 두고서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과 손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옹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게 김남국에 대한 모든 의혹을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일종의 그 징계 수위라든지 처벌 수위를 높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 결코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시간에 코인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옹호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철한 위원장 말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기 품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젊고 가난한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보면
많은 돈을 갖고 그것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코인 부분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배신감을 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저는 없어 보여요. 도덕적으로 볼 때, 또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런 면에서 원칙적인 지적을 한 것이지 이것이 뭐 의도적인 정치적 손절이나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덜 지지율에 있어서 덜 치명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지층의 이탈이 확인되고 있어서 정말로 김남국 의원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준 어떤 충격은 크구나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전현희 위원장 야당 출신 권익위원장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과 또 관련 부위원장이 공정하게 서로 상호 견제하에 이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이 방안, 1방안이 있고요. 오히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전수조사에서 직무 회피하고 개입을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지금 전현희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할 거면 개인정보 동의서 빨리빨리 내라, 적극적으로 내라 이런 얘기 같은데 글쎄 이거는 뭐 제가 앞서 야당 출신 위원장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거는 뭐 여야 어느 쪽으로 편을 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내부에서 부위원장이 SNS에 올렸던데 전혀 이거 논의된 것도 아니다. 논의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권익위 원장이라는 자리에 정치인 출신을 앉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적인 성품을 떠나서 정치인이 저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인사였고 저는 좋습니다. 여야 모두 가상자산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뭔가 폭법적인 것은 없었는 거를 점검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 굉장히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야당 출신의 정치인 출신의 권익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다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좀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대형 사고가 어떻게든 좀 수습이 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그 뒤에 여야가 다 그럼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는 건 좋은데 이 타이밍에 김남국 의원 거는 막 수습도 안 되고 막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출신의 정치인 권익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모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좀 뭐 반론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워낙 강하니까. 그럼 지금 이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지 않나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쑥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야단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응해야 돼요. 아마도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분들은 상당히 혼날 거거든요. 국민들에게. 아마 가시방석일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도를 좀 지나고 나면 잠잠해질 텐데 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타임이 지나고 나면 가상자산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 건너간다라는 말을 저는 현실적으로 드립니다. 자, 글쎄요. 지금 내부 잡음도 좀 있는 것 같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방탄소년단, 이 BTS와 관련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근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이제 갖는다는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은 사실은 본인과 전체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BTS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리장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남 공격하기보다는 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선행을 베풀려고 그러고 아미처럼만 해주신다 그러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민지수 기자.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BTS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과 BTS 비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각각 이 팬덤 정치의 대표주자, 또 한쪽은 K-팝 팬덤의 대표주자 이렇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이 먼저 사실상 이 스타를 향한 팬심인데 이 스타한테 팬을 등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이재명 팬덤에 대해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에 박용진 의원, BTS의 아미는 다른 사람 공격하지 않는다. 이재명 강성 팬덤과 비유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박용진 의원 덧붙여서 염전 정치 그만두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편끼리만 남게 하고 다 쪼리면 염전식 정치를 하는 거다. 염전은 소금이라도 남지만 정치에서는 패배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복현정 대변인. 이게 사실은 보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거기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또 덧붙이면서 이게 또 설전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민주당 내부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게 소위 이제 친명 비명 갈려서 계속해서 말이 덮어지고 하면서 이게 계속 설전이 돼요. 뭐 비단 이번 아미뿐만 아니고 어떤 얘기가 나와도 계속 설전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그 의원들이 한 4-5명 정도로 딱 좁혀지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언론에서도 이런 다른 목소리가 있구나라고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을 이렇게 이제 갈라놓는 듯한 모습이고, 그리고 대다수는 아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80%가량 당원과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히나 또 현재 거론되는 이런 의원들, 비명이라고 거론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군의 경쟁이나 내부 경선 이런 것들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감정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은 옆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계속 뭐가 정리가 안 되고 논쟁만 있거든요, 이게. 아미 함부로 꺼내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죠. 전 세계 팬들을 등을 돌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물론 농담입니다만 팬클럽 같은 경우에 룰이 정말 엄격하고요. 뭐 욕해도 싸워도 다 강퇴당해요. 그래서 이런 개딸들의 행태하고 이렇게 아미를 붙여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개딸에 대한 내용을 팬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딸에 대한 비판은 폭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폭력을 하지 말자라는 거지 팬덤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정치인들, 아까 나온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팬덤을 어떻게 막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팬덤은 못 막죠. 우리는 폭력을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본질은 폭력을 그만하자는 데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 과연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저희도 좀 계속해서 좀 보고요. 저도 좀 궁금해진 것 같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우길기와 화해할 때 하태경 욕먹을 각오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이 해상 훈련을 위해 어제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자위대 함정. 이 선체 앞에 내건 이 깃발 하나로 입항 전부터 큰 논란이 됐는데요. 흰 바탕에 붉은색 빗살무늬 자위대를 상징하는 이 문양.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와 이 원의 위치만 다를 뿐 사실상 똑같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이 다음에는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일본 병사들이 군사훈련을 함께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까? 우리 국민이 역사를 잊어버린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겼단 말입니까? 네, 이런 야당의 역사관 공격에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오늘 욕들을 각오를 했다며 이런 작심 발언했습니다. 이제 인공기 걸어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정부가 막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길기하고도 화해할 때가 됐다. 실제로 셔틀 외교까지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공기하고는 화해하면서 우길기는 끝까지 못 걸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좀 지나치다고 보이고요. 네, 하태경 의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제적인 에티켓으로 일본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런 사실 언급했고요. 여기에 이제는 이 세계적으로 용인하는 우길기와 화해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우길기도 일본 군대에서 계속 썼어요. 일본군 창설 이후로. 그러니까 독일 철십자기를 세계가 용인하는 것처럼 일본 우길기도 세계가 용인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시적으로 그 이전에는 다 용인을 했고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용인을 했더만요. 네, 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직접적인 우길기 개양 자제 요청에 일본 자위대 우리 해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 바로 1년 전 또 다른 행사 때는 일본 군함 2척이 자위함기를 걸고 평택항에 입항했던 사실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부의 자위함기를 달고 일본 함정이 입항했던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자위대 함의 문양기를 개양한 채 평택항에 입항하는 사진을 숨기면서까지 이 자위대 함정에 우리 대한민국 기항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국민들을 속였습니까? 민주당은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네, 결국 이 역대 정부마다 보수 정당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일본 함정, 이 문제의 자위함기 걸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셈인데요. 이런 상황에 야당은 시대 변화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 펼쳤습니다. 역사라는 건 항상 그 시대 상황에 맥락에 맞춰봐야 되는데 과거에 우길기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다 들어왔고 이명박 정부 때도 들어왔어요. 그때 아무 문제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우길기가 일본의 보수파의 그 상징으로 시위 현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정치적 입장이 강화되는 겁니다. 지금 나치기는 쓰는 데가 없잖아요. 독일도. 국제적으로 그건 악마돼 있어서 어디든지 그거 들고 있으면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길기는 지금 버젓이 자유함기에서 비슷하게 달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국제 여론을 만들어서 일본 자유함기에 그걸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전 세계 우길기 퇴치 캠페인 펼치고 있는 서경덕 교수,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국과 호주 해군에 우길기는 엄연히 나치 문양과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우길기를 버젓이 사용하며 아시아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몰상식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김수건 교수님, 이 하태경 의원의 오늘 폭탄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길기는 국민 정서를 대단히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항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본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우길기로 달고 왔는데 그것을 들어오게 한 윤석열 정부가 잘못이다라고 계속 모든 건 다 윤석열 정부만 욕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좀 이제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일본이 그러지 마라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일본도 이제 해군이 저렇게 우길기랑 일장기를 같이 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아마 저 사람들도 바꾸려면 시행령을 바꿔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때리는 걸로 지금 우길기를 내릴 수는 없고요. 차라리 그 아까 서경덕 교수가 더 맞는 것 같은 게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저런 식의 관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일본도 목소리를 듣지 우리 정부가 계속 뭐 항의하고 또 야당이 우리 정부를 욕하고 한다고 해서 저 우길기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계속 이거를 정쟁으로만 사용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귀왕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DJ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그 김대중 오부지선은 그 이후의 화해 무드, 뭐 통소 개념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였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문재인 정부 2017년 때에 평택항에 온 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시에 피항의 성격이었어요. 바다에 있는 배가
피항을 할 때는 어느 국가든지 간에 받아주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피항의 성격이었는데 받아줬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어쨌든지 간에 일본과의 화해해야 되는데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독일은 반성하고 사과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거짓을 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자세를 바꿔라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외교적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냥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순우 교수님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민주당이 친일 공격을 하는 내용 지금 현안의 이슈 덮기 위한 정쟁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든지 야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저는 목소리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자신의 당의 국회의원들의 비리 의혹을 덮는데 너무 많은 정치력을 이미 써버려가지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자당의 어떤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동안 굉장히 뭐 도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올바른 길들을 왔다면 지금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뼈아프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해봐야 또 뭐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라든가 뭐 아니면 돈봉투 의혹 사건 이런 거 덮으려고 또 일본과의 관계를 막 반일 감정 부추기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 문재인 정부 때는요, 이 깃발 개양을 두고 우리 정부 일본과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였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일본이 우길기 개양을 고수하자 당시 우리 해군 이른바 이 이순신 깃발을 내걸며 응수하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순신 장군이 썼던 수작이라는 게 있어요. 장수 숫자를 써온 게. 그게 이를테면 임진왜란부터 해군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거든요. 우길기는 공식적으로는 일본 해군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해군기를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런 깃발로 한다면 어떨까? 네, 김수경 교수님, 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해군 이순신 깃발을 걸어서 응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 외무성에서 좀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서 한일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전 전문가 혹은 이벤트 전문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은 시원하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근데 외교적으로 봤을 때 저게 온당한 대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것은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이 그렇게 우길기 달고 오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수자기를 건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이 아이고 깨갱하고서 그 우길기를 내릴까요? 그리고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될까요? 저거는 솔직히 속이나 시원하지 국익의 차원에서 외교의 좀 큰 그림을 볼 때는 별로 온당한 대응 같지는 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국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복경 전 대변인님, 지금 이 북한이 정찰 위성 쏘겠다, 미사일 도발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과 일본 사이 군사 협력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속 시원한 말만 할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한국이 군사 동맹 수준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따지지 않고 일본의 군대가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 굉장히 우리가 막았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것이 막 그 콧물 터지듯이 열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 그 명분이 북한이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 더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한일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이 새롭게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어떤 그 미사일 도발 이것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은 우리가 공고하게 갖되 이것이 일본과의 군사 동맹까지 어떤 성격으로 가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김수경 교수님, 군사 동맹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수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북한이라는 이 공동의 적이 있고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지금 7차 핵실험도 언제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좋든 싫든 한미일 간의 어떤 그 공조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한일이 사이가 안 좋은데 미국하고만 친하게 지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군사들끼리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자위대의 뭐 비행기가 대한민국을 뭐 날아다니고 자위대의 군함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이제 이런 식의 도식적인 어떤 해석은 좀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보궐선거 얘기까지 준비했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저희가 완성도를 좀 더 높여서 다음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